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 합격해버렸어 가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기업 취업 전문가 윤종혁입니다. 자, 코레일 하반기 채용이 드디어 나왔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아, 진짜 채용 자체가 확 준 것 같은 느낌인데? 라는 생각들도 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코레일은 뭐 1000명 단위, 500명 단위 이런 식으로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코레일은 상반기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코레일은 상반기 때 사무직은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96명을 채용하는데 전체 합계는 96명을 채용하는데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무영업이라고 돼 있지만 관제와 무선제어, 무선제어는 실습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제 20명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제 20명을 뽑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이례적이에요. 지금까지는 관제 부분을 거의 많이 채용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토목 같은 경우에서도 거주지 제한, 즉 충청권이 5명이고요. 장비가 이제 20명이고 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이 6명, 설비가 19명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목과 건축, 전기 쪽도 이제 뽑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외에 고졸 전형 같은 경우가 더 많이 뽑죠. 왜냐? 상반기 때 고졸 채용을 안 했어요. 고졸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121명 채용을 하는데 사무영업이 30명, 수도권이 안 뽑습니다. 그래서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정도를 채용을 하고요. 토목과 전기통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보훈과 고졸 채용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사무영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우리는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반기 때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발령도 지금 현재는 12월까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발령을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공통상 지원 자격은 제한이 없고요. 고졸 전형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딱 걸리는 것 중에 하나죠. 어떤 분들은 사무영업 관제 저 써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되죠. 철도 교통 관제 자격증명, 관제자 자격증명에 대한 자격소지자, 즉 관제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제 사무영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선 제어 같은 경우는 차량 철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 제어 같은 경우도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는 대학 제한이 아니라 거주지 제한입니다. 그래서 정선이나 영월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요. 고졸 전형이 특이한데 고졸 전형은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실업과정이 설치된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도 보느냐 하면 내신 성적도 보게 됩니다. 내신 성적도. 그러니까 고졸 채용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해요. 내신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레일 말고도 고졸 채용은 내신 성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서류 전형 자체는 적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서류 전형 자체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적부 판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부판정은 뭐 때문에 납니까? 부판정은 자소서를 잘못 쓰는 경우, 자소서에서
자소서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위반이거나 블라인드 채용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채용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거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거나 혹은 블라인드와 관련된 그 채용에 대한 위반 혹은 이제 그 기관명이 틀린다라거나 기관명이 다르다라거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코레일이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이라고 써놓는다라든지 그러면은 복부한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열 없는 그 문맥 없는 나열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과 시험은 전공하고 NCS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2년의 상반기에는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 일단 난이도 자체가 낮았습니다. 픽센 유형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수리 능력에서는 응용 수리 두 문제가 나왔었고 나머지 문제는 자료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피듈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는 피듈형에 좀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피듈형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피듈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NCS 유형으로 굳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지문이 조금 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직업기초능력 25문제, 전공 25문제. 고졸 같은 경우에서는 50문항이 NCS 직업기초능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졸 채용은 50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난이도가 더 낮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난이도가 더 낮지는 않아요. 난이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좀 더 응용 수리가 더 많이 들어간다. 모듈 유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NCS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자체는 여기에서는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과 직업기초 능력 25문제 같이 보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전공이 있어요. 그죠? 전공을 좀 더 빨리 풀고 직업기초 능력 25문제는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다 푼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제 분야는 철도 안전법 그러니까 관제사 시험을 칠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 그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토목이라든지 건축 같은 경우는 기사 수준의 난이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고졸 채용 같은 경우에서는 전부 다 이것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도공사에 합격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하게도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까? 다 풀어야 된다. 다 풀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기소개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600바이트는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600바이트 안 넘기면 여러분들 떨어지세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사항은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이름 쓰면 안 되고 출생지 쓰면 안 되고 회사나 학교명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명을 동그라미 공사, 땡땡공사 등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땡땡공사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철도 운송 관련 기업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기재를 하는 거지 회사명 내가 인턴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회사명은 쓰지 않는다라는 거 어디에서 내가 인턴을 했다 이런 것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명 오기제 반복 문장 표절 비속어 짜깁기는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력이나 경험은 별도 증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항목을 봅시다. 항목 4개가 다 바뀌었어요. 항목 4개가 다 바뀌었는데 바뀐 것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많이 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이제는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진짜 들어오고 싶은 사람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귀하가 한국철도 공사에 지원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는 쓰기가 어려운데 이거 지원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는지 작성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쓰면 안 되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KTX를 탔는데 너무 쾌적하고 좋더라. 뭐 여행을 가면서 뭐 여행을 가는데 시간이 단축되더라. 이런 얘기는 제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입장이냐면 그냥 고객의 입장이에요. 고객의 입장에서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좋기 때문에 난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KTX를 처음 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세상 좋아졌다. 서울에서 어떻게 부산까지 2시간 반 만에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정말 세상 좋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고객의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난 철도공사를 지원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결심한 이유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는 조금 더 지식적인 부분이 요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긴 부분이 요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식적인 부분이 요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레일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 하면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진짜 코레일 홈페이지 막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하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야, 진짜 코레일은 고분분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 적자에서 벗어나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공공기관이 바로 코레일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코레일 같은 경우에서의 방향성은 지금 현재 탄소 중립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띄지만 이게 이제 탄소를 배출을 적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철도가 훨씬 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죠. 교통수단이죠. 그 다음에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류도 대부분 어떠냐면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떠냐면은 지금 현재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건 항공과 항만이죠. 항만 그리고 철도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걸 옮기는 것이 바로 항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항만은 탄소 배출을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LNG 선박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항공 같은 경우는 물류의 양은 많기는 하나 물류의 양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아직까지는 항공은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교통수단 중에 하나죠.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적게 탄소를 배출하면서 하는데 물류의 양은 항만이나 항공보다는 적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철도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은 철도공사가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어요. 정말 긴 물류, 그러니까 정말 긴 물류 철도, 그러니까 컨테이너 50개 정도를 연속으로 세워서 쫙 갈 수 있는 그런 철도를 지금 현재 시범 운행을 했어요. 그리고 시범 운행을 성공했죠. 그래서 시범 운행이 되었고 이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좀 더 물류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더 흑자의 폭, 그러니까 좀 더 수익을 내는 쪽이 더 괜찮아진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즉 귀하가 한국철도에 지원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철도의 중요성과 중요성이나 그 다음에 철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철도의 역할,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요? 중요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관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한 운행이라든지 또는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친환경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끌려서 나는 한국철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대부분 자격 제한, 관제 쪽은 이미 자격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이미 철도 쪽으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철도공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철도공사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지금 현재 철도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를 하면은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나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즉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그리고 철도 이용자의 교통 증진과 운송 연계교통 서비스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들이 뭐다? 배려심을 느꼈다. 이게 뭐냐 하면 역량이거든요. 그 다음에 철도 사고 및 운행 장애를 줄이고 계획된 열차를 100% 운행 및 정시 운행을 함으로써 이건 관제 쪽에 들어가겠죠.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여하기 위해서 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사고 운행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매력을 느꼈다. 거기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러한 신뢰가 곧 철도공사의 경쟁력이 될 것이고 그것이 곧 해외 사업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철도협회의 정회원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업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근한 철도라고 해서 고객 참여 소통 채널이라든지 철도 고객센터 24시간 운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오히려 지금 뽑는 직렬에는 어울리지 않고요. 고졸 채용에는 어울립니다. 고졸 채용의 사무영업직은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차내 쾌적성 유지, 실내 공간을 법정 기준치 이하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 볼게요. 최근 한국철도공사의 서비스 개선 사항 중 인상 깊은 사항을 소개하고 지원 분야에서 한국철도만의 고객 서비스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객 서비스 철학은요, 뭐냐 하면 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표하고 고객에게 약속하고 시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개선 사항을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철도공사 홈페이지 안 봐서 그래요. 철도공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고객 참여의 서비스 제안의 서비스 개선 성과라는 부분이 있어요. 서비스 개선 성과라는 그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서비스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조 이동기구, 휠체어석 이용 가능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을 개선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력 의무 복무자는 코레일톡에서 이제 할인 직접 받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전에는 군인들이 전부 다 어디를 갔어요? 할인을 받기 위해서 창구에 가거나 어디에 가서 할인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게시물이 13건이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상 깊은 사항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조 이동기구 소지를 한 사람은 휠체어석의 이용이 가능한데 휠체어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조 이동기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휠체어석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약자 혹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이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서 인상 깊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고객의 권리와 서비스를 위해서 앞으로 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역사 플랫폼에서 장애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장애인 분들이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좋은 취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서도 이동을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사례를 들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꼭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고객은 국민이잖아요. 그 모든 국민들이 뭐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받거나 좀 더 편의성을 제공받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고객 서비스 철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공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도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귀하가 한국철도를 위해 준비된 인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이며, 이 강점은 성격의 강점이 아니라 역량이에요. 역량.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는 게 관제 쪽에 NCS 직무기술서거든요.
기술서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얘기를 해줘도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식 또는 비상시 조치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런 역량은 어떤 실습이나 또는 어떠한 부분들, 즉 어떠한 실습이라든지 또는 어떤 역량,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쌓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회사항, 그러니까 돌발사항이죠. 이거는 어떤 실습을 하지 않아도 또는 이제 돌발 상황 발생을 했을 때 나는 침착하게 무엇인가를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는 얘기만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어떤 비상시에 적재적소에 맞는 조치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열차 관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집중 제어 감시 통제 업무를 잘할 수 있다. 일회사항 발생했을 때 상황 수보 및 조치 취급에 대해서 나는 잘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어떤 작업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열차 운행이라든지 이 지장 작업 업무 세칙 등의 이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안전 설비, 그러니까 나는 안전과 관련한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은 관제 설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안전하게 무엇인가를 작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량을 키워왔다 또는 어떤 경험을 했다 또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늘 안전하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작업 시 열차의 효율적인 운행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한국철도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소양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건 윤리 경영하고요. 인권 경영 편에 나오는 거죠. 경영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철도공사의 윤리 경영과 인권 경영을 살펴보면 이 키워드가 나옵니다. 준법 정신, 인권, 공정, 존중, 보호, 확산. 이것이 도덕적 소양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인권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인권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혹은 배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배려심이 있는데 양보라고 하는 것이 배려가 아니라 여기에서 배려는 뭐냐면 사회적 배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배려, 즉 소외된 사람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 활동에서 누군가 소외되어 있거나 또는 내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약간 겉도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걸 못 보는 거죠. 이걸 못 보는 거죠. 왜? 그 사람도 여기에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게 해야 되는 거고 그 소속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을 만들어 나가는 그 작업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배려로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존중과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존중과 배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저는 여기에서의 경험은 뭐냐 하면은 어떤 소외된 어떤 팀원이라든지 이런 팀원에게 소속감을 부여해 준 내가 사례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줘도 됩니다. 자, 기본 지키기 준법 정신은 뭐냐 하면은 도덕적 소양,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도덕적 소양, 준법 정신, 기본적인 원칙을 지킴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그리고 고객 서비스 헌장에 기여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지킨 사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정하다, 불공정 관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편의를 봐주거나 누구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런 행위는 불공정 관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부분 공과 사를 구별할 수 있는 경험, 그 다음에 존중, 보호,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여기하고 전부 다 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이번에 자소서는 생각보다 철도공사에 대해서 많은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도움들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자소서 항목이었고 그리고 경험과 관련한 것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 마지막 4번 항목 정도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하고는요, 또 다른, 지금 이제 막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고 하반기 때 이제 많은 채용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채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만나 뵈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하고는요, 다른 더 좋은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항상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